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이 붙어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11만 5천 원대 바닥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 수급이 또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기사 몇 개 보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LG전자 역대 최대 실적의 이제 강세 지속이라는 기사 제목인데, 기관이 352억 원, 외국인이 302억 원치를 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21조 1,091억 원, 영업이익 1조 8,801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각각 18.5%, 6.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영업이익에는 일시적인 특허 수익도 반영됐다. 키움증권의 이제 김지산 이서희 센터장님은 LG전자가 잠정 실적으로 자동차 부분에서 조기 흑자 전환을 확인했고, 대규모 특허 수익은 특허 가치에 대한 재평가 계기를 마련했다며 전기전자 업종에서 LG전자의 투자 매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LG전자 일단 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차장님은 LG전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이게 실적이 삼성전자도 잘 나왔고 LG전자도 잘 나왔어요. 둘 다 잘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사뭇 조금 다른 수급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써진 대로 LG전자가 지금 전장 쪽, 자동차 전장 쪽에서 빠르게 실적의 흑자 전환들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걸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제 안 좋던 것들을 다 접어버렸어요. 삼성을 따라하는 건가요? 삼성이 굉장히 잘 접잖아요, 폴더블. 근데 지금 LG전자는 더 잘 접고 있어요. 네. 회장이 이제 신규 체제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하던 것들 그냥 다 접어버리고, 마이웨이 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들을 가져다가 붙이면서 이끌고 있어요, 수장으로서요.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옛날부터 하던 얘기들이, LG전자 이거 휴대폰 좀 접으면 안 되나?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안 접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접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 안 되고 수익성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떼내서 매각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LG전자는 방향을 잘 잡았다. 이제 이 방향에서 길이 가는 와중에서 정말 잘 가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수급 동향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상 그동안에 반응을 별로 못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LG전자 쪽 차트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 7월 달에 17만 원대에서 정말 뭐 계속 좋은 얘기들 나오고 전장 쪽에 흑자 전환 이런 얘기들 다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11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17만 원, 6만 원이 빠진 거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 여기에선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지분율이 여기에서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반등할 때도 횡보하는 듯 하다가 주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또 뺐어요. 그리고 잠깐 올리고 나서 또 뺐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뺐습니다. 지금 4월 한 이게 거의 초죠. 4월 초까지 이거 저점까지 뺐어요. 네, 4월 7일. 그래서 저는 이게 이쪽 나온 4월 6일 날 사실상 LG전자 방송에서는 이 수급 동향과 더불어서 외국인들 계속 빼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11만 5천 원이 깨지는 지점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조금 빼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이 바닥권이 3중 바닥이 좀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이제 한 번 더 빠지긴 했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한 번 더 뺐다가 올렸죠. 양봉으로 좀 올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4월 7일부터의 수급 동향이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다시 늘려나가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투자 동향에서 정확히 이제 4월 7일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4월 7일에는 큰 흐름을 만들지 못했어요. 0.4% 저점 대비해선 상승 전환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때까지는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들만 이렇게 쭉 사오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4월 8일 날 6.5%가 올랐습니다. 3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때 수급 보세요. 개인들이 1,300억 팔았어요. 대형주에서는 이거 수급 안 보더라도 6.5% 올랐다 하면은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겠구나. 개인들 다 또 물량 털렸겠구나.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대형주에서는 거의 진짜 90% 이상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런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산 거는 맞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면서 이틀 동안 거의 이제 한 10% 가까이 올렸죠. 수급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2.4% 거의 3%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 장이 안 끝났으니까 또 봐야 될 게 있죠. 가십계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어요. 네. 네, 아침에 잠깐 9시 25분 기준으로 8,700주 사는 듯 했으나 10시 기준으로 2만 주 순매도가 추가되면서 11,000주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잠깐 또 걷어들이는 듯 했으나 1시 20분에 또 27,000주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투신 쪽이 살짝 붙어 있긴 한데 여기도 2시 반에 확인했을 때 만약에 외국인 기관의 양끌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적이라던가 향후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마냥 내용만 가지고 지금 좋게 봐야 될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수급 체크하시면서 오늘 또 일봉상의 지표가 안 좋아요. 이게 장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 고가가 0.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막히는 지점이었어요. 121선. 이거 맞고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장기 이평선에서 이거 맞고 떨어지는 건 좋습니다. 한 번에 뚫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 이거 뚫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이 붙어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중 저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11만 5천 원대 바닥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 수급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만 봤을 때는 또 괜찮게 보셨지만 차트적으로는 예, 맞아요. 그리 좋게 보시진 않은. 그래서 기사라던가 리포트라던가 뉴스 나오는 것만 지금 참고해서는 딱 물리기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것만 보고 그냥 사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역량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은 나왔는데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맞는데 내가 사야 될 시점은 언제냐 도대체.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관점으로도 반드시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매매 타이밍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관점을 본인만의 것으로 정립을 꼭 하시라라고 한 번 더 저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면 중국의 한알령 뚫은 드라마만 4개인데 주가 힘은 못 받고 있는 이제 CJ ENM. 네. 중국 당국의 드라마 한알령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수혜주로 꼽히는 CJ ENM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비 증가 등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또 다른 리포터분께서 어떤 얘기했냐면 이기훈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자체 콘텐츠와 글로벌 성공을 거두면서 그에 비례 제작비도 높아졌지만 국내 TV 광고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긴 어렵다며 이를 타개할 티빙의 글로벌 진출 가속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CJ. 지금 마지막 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아 진짜. 네, 딱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코리아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건 맞아요. 여기 위에 제 광고가 있네요. 맞아요. 제 클래스 오는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 이거 노리신 거 아니죠? 네. 제가 넣은 광고 아닙니다. 아, 예, 예. 기사에 있는 광고라. 아유, 잘 알아서 내주시는 건가요? 아유, 너무 좋네요. 네. 이 역시 명성이 웃겨가지고. 높으시다 보니까, 네. 아우, 네. 또 이런 깜짝, 예. 죄송합니다. 이벤트가,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잠이 확 깨네요. 여기 오른쪽에도 있어. 아유, 맞네요. 네. 이거 직접 내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웃기다. 위 오른쪽에 예, 있으니까. 한 페이지의 광고가 민망하네요 이거. 작가님의 광고가 2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하신 분입니다. CJ ENM가 네, 다시 이제 CJ ENM으로 돌아가서요. 네. CJ ENM 여기 밑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 자체가 높아졌어요. 코리아 콘텐츠. 이제 오징어 게임이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만큼 올라간 만큼 여기에 들여야 될 제작비들이 너무나도 높아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것들도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쪽은 정말로 이제 광고 단가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글로벌과 대비했을 때 너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크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한알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쪽이 한알령이 지금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중국 쪽의 어떤 비율, 컨텐츠나 이런 쪽들에서 중국 쪽의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글로벌 아미죠. BTS 쪽 그런 쪽들 보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엄청난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컨텐츠라던가 소비 이런 것들을 모두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의 한알령 이런 뉴스만 가지고 너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런 영업이익의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떤 제작비 자체의 증가,
왜냐하면 높아진 눈높이, 눈이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요만큼 올라가 있으면은 그만큼 퀄리티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좋은 배우를 섭외를 하거나 엄청나게 좋은 3D 환경을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던가 제작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더. 정지수 메리츠 증권연구원도 외형 성장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해서 제작비가 크게 증가한 편. 그리고 OTT인 티빙 가입자 정체로 디지털 광고 매출 성장도 4.8%에 머무를 것. 맞아요. 이것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OTT가 티빙이 우리나라 플랫폼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플랫폼이 사실 글로벌로 가기나든가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건 사실 미국에서 이게 탁 전 세계로 그렇죠, 가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쓰게 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계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내의 플랫폼이냐 기반이 아니면은 해외 쪽 특히나 미국 쪽의 기반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빙 같은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서 규모가 커지고 투자 유치하면서 콘텐츠들을 판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넷플릭스라는 업체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또 뭐 있죠? 애플 TV 이런 쪽들 TV. 그런 쪽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쪽은 정말 작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보지도 않고 괜찮은 컨텐츠 있어 니네? 좀 줘봐 우리가 돈 100억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국내에다가 공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독으로 어디다가 뭐 중국 업체 이런 쪽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가져갈게. 너네 100억 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쪽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자가 많으면 콘텐츠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선순환인 거잖아요. 네네. 계속 투자와 이런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넷플릭스가 지금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바짝 쫓아오고는 있는데 막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을 올리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볼 게 없네. 볼 게 없어. 볼 게 없네. 그렇게 그냥 콘텐츠가 많아. 그렇게 많은데 볼 게 없네. 네, 저는 안 보긴 하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저 넷플릭스 보거든요. 아, 보세요. 그다음에 왓챠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보시죠. 볼 게 없어. 볼 게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점점 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컨텐츠들을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가 계속 과연 땡겨지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입자들의 정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나갈 것이냐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비의 증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J ENM도 뭐 차트는 봐야죠. 네, CJ ENM 차트. 네, 별로 이제 봐도 뭐 좋진 않은데 그래도 봤으니까 이왕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게 막 뚫고 내려가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일봉상으로만 봐도 정말 딱딱 그냥 살자리, 팔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리는 그냥 팔자리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1년도 7월 달과 21년도 10월 달에 고점을 줬어요. 여기에서 못 파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팔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못 파시고 이제 쭉 수익 났던 것들 반납해버리신 분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거를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도 찍었고요. 3월 달에도 찍었고 4월 달에도 지금 찍으려다가 여기 밑으로 크게 훼손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정도에서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똑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이유가 고점 찍고 난 이후에 계속 우하향이죠. 네, 오늘이 지금 거의 이제 봤을 때는 여기다 밑줄 그어보면 21% 선인데 작년 10월 중순 수준의 이제 지분율까지 떨어졌어요. 네, 당연히 이제 투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일별로는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겠죠. 네, 이렇게 사고 있는데 11만 원대 바닥 안 뚫고 내려가는 것도 좀 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장중에 가집계로 포착이 된다. 그럴 때 한번 따라 들어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 수급이 이탈된다 하시면은 그냥 한 2% 3% 수익일 때라도 팔고 나오세요. 2% 3%면은 1년 예금 이자 이상이잖아요. 저는 괜찮은 수익이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국내 1위 복지무 현대이지일에 꽂힌 큰 손들. VIP 자산운용에서 뭐 지분 5.33% 취득하고 이제 VIP 자산은 거기 대표님이 최윤철 대표님이 계신 거죠. 영화 빅쇼트 뭐 마이크 버리도 투자했다는데 기사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 복지모 대행업체 현대이주의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가치 투자 명가로 알려진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주 8일 VIP 자산운용은 장 마감 후 현대이주엘 지분 5.33% 취득 공시했다. 현대이주엘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사이언에셋과 템퍼드 인베스트먼트도 지분을 각 5.75%, 7.96% 보유하고 있다. 사이언에셋은 영화 빅쇼트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운용사이다인데 이 현대이주라는 회사를 자산운용사 이 큰 손들이 매입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랑 그 다음에 차장님은 요 현대이주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이 회사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예전에는 현대이지엘이 아니었어요. 이게 범현대가에서 지금 현대 쪽에서 인수를 하면서 현대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현대이지웰이 됐고요. 예전 사명은 그냥 이지웰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듣기만 해도 이제 복지 쪽이다. 쉬운 복지.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기업의 지금 트렌드 자체가 직원들을 위한 복지 자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지 않아요. 다 아웃소싱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복지 제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직원의 어떤 편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선두업체들에게 이 아웃소싱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전부 다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큰손 쪽에서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대가에서 인수를 한 것 같고요. 뭐 VIP 자산운용은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뭐 나중에 한번 최준철 대표님 초빙하셔가지고 여기 왜 투자 결정을 하셨는지 한번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VIP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지금 5% 이상 공시하면서 이제 취득하면서 공시를 하게 됐고요. 또 외국계 자산운용사 사이언에셋 이거는 이제 마이클 버리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공매도 투자로 유명했었고 뭐 테슬라의 옵션 투자 이런 쪽들을 한 사람인데요. 그건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템퍼드 인베스트먼트도 지분 보유하면서 5% 이상의 공시를 한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인데 다들 유명한 곳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를 하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공시들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기업들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해 나갈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아웃소싱 하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그 매출 규모가 커지고 안정적으로 현대이지웰은 성장을 해나가면서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고객사가 많이 확대될수록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적절한 현대의 인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자산운용사들이라던가 외국계 투자사들의 적절한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봐서 이것도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종목들을 선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큰 손들이 5% 이하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공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5%가 넘어가는 시점에선 반드시 공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각각의 자산운용사라던가 유명한 쪽들에서 5% 이상 공시를 한 종목들은 한 번씩 사업 관련돼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업 어떤 기업인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기업일지 이런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산운용사 꼭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꼭 그건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네. 사실 5%를 넘으면 지분 공시니까 그렇죠. 사실 그 전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맞아요. 넘으면 네. 사실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분을 더 샀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만큼 매력적으로 네네. 느낀다. 그렇죠. 사실 이게 논리적인 해석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VIP 자산운용 같은 곳은 뭐 어떤 조금 시장에 흔들리고 계속 막 변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가치 투자를 해오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거기에서 포진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연평균으로 시장을 이겨내는 그런 투자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뿐만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반영이 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 차트를 네. 넘어갈 수 없죠. 차트 그럼요. 확인해야 네, 됩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은 또 반드시 한번 네,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이주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잡는 모습들은 보여요. 이게 일봉인데 한 9,500-600원대 정도 이때는 조금 더 내려갔었습니다. 10월 달에는요. 근데 외국인들 지분율이 이제 쭉 올라가면서 바닥 찍었을 때 피크를 좀 찍었다가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살짝 줄이는 듯 했으나 다시 올리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12월 중순부터 외국인들 지분율이 좀 이제
살짝 빠졌어요. 많이는 아닙니다. 네. 이때 보시게 되면은 지분율이 한 28.7%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한 3% 정도. 네,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25.7%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지분율이 빠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상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이제 여기 코로나 시점이었죠. 여기에서는 바닥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3,500원 정도. 주봉과 일봉으로 보니까 네.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죠. 주봉으로 보니까 엄청 올랐네.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는 이게 짧은 기간보다는 네네. 긴 기간의 신뢰도가 더 크고요. 이렇게 열어놓고 봐서도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은 그만큼 실적도 주가 상승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왔느냐. 아, 그럼 실적 볼까요, 네, 한번?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한 여기 3,500원 잡으면 대략 한 3배 정도 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 워낙에 그때는 다 안 좋아서 대부분 저점 갔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현대 이지웰 연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나오는데요. 매출액이 542, 679, 764, 872, 965, 1069. 역성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같이 투자하신 분이 네. 투자했기 때문에 네. 실적은 그렇죠. 우상해하고 네.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일단 실적은 사실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고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제 제주도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실적 얘기도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역성장 없습니다. 55, 77, 96, 133, 작년에 159, 거의 16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10%로 2017년대에 시작해서 11%, 12%, 15%, 작년에 16.5% 찍었고요. 좋은 회사네요. 아, 정말 좋은 회사죠. 업계 1위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큰 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잠깐 물려도 결국에는 안정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 회복하고 주봉, 월봉상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올해도 예상 실적이 역시나 역성장 없고요. 1,070억의 매출 그리고 20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가요. 18%. 계속 올라가네. 네. 이게 전망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들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아웃소싱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전망치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보면 맞아요. 이게 좀 여기서 이렇게 딱 네. 우상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네. 이게 여기에 갑자기 막 역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 적자 났는데 여기다 200억을 때려 넣었다. 아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2017년도부터 보여서 그렇지 그 전에도 소폭씩 계속 성장을 해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5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계속적인 개선세를 보았을 때는 이 기업이 정말로 기업 운영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잘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 많은 현대가 인수를 해버렸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거죠. 네. 이쪽에서 이런 질문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네. 딱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네. 신문 기사에서 네. 이제 자산운용사 큰 데에서 이거 지분 공시 하고 했으니까 기사로 그렇죠, 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게 네. 된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우리는 늦게 안 거지. 전 빨리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늦게 알았고 대부분 사람 네, 늦게 알았을 텐데. 맞아요. 예. 그러면 딱 보고 난 다음에 네. 그때쯤 들어가서 사는 거는 뭐 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을 텐데 그렇죠. 참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 내가 이런- 들어가도 될까 말까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은 수급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주주 여기 대주주 보면은 지분율이 지금 현대에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현대 그린푸드가 28.26%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아까 마이클 버리 그 대표로 있는 대주주는 여기 이미 맞아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아이고, 이거 나와 있네요. 네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기타가 52.7%예요. 그러면은 주요한 대주주들. 이분들이 단기간에 이거 팔 거냐? 성향상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좀 중장기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은 47.3%는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일단은 많지 않을 거고요. 이 기타에서도 개인들이 이런 쪽들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온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주주 구성 요소들 봤을 때에는 나는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강성 주주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유통 물량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땐 정말 이 기업들이 실적 잘 내면서 분기마다 간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 기업들의 주가를 우상향해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 보복 소비 수혜주, 파마 리서치 인트로조, 호전 실업 등인데 리오프닝 수혜주로 파마 리서치 인트로조, 호전 실업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실적이 탄탄하고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은 작아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인데 이 기업들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국내 1위 콘텐츠 렌즈 제조업체인 인트로조,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기업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업체 호전 실업. 이 세 개 기업이 이제 괜찮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이상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조만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미용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외 활동 증가로 의류 제품에 대한 수요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데 이건 리오프닝 수혜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 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뭐 이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 사실 뭐 항공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주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부담스러운 건데 이쪽은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좋게 볼 수는 없어요. 항공이나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 탑픽으로 꼽는 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것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실적들을 항공 화물 쪽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거기다가 덧붙여서 여객 수요까지 같이 덮어 씌울 수 있는 이런 기업은 좋아하는데 나머지 LCC들은 사실상 재무제표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해요. 거기다가 미리 선반영 시켜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총들이 막 7천억, 8천억, 1조까지 가 있단 말이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사실 뭐 미국이나 해외 이런 쪽들은 벌써 이제 벗는 주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진척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외에서 벗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벗으면은 일단은 성형수술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피부를 관리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형수술은 이미 늦었죠. 시간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벗고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정말 마스크 한창 쓸 때 성형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게 원래 네 얼굴이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스크 벗고 나서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럼 싫어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성형수술은 안 할 거고요. 피부 관리 쪽이라던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관리를 조금 더 해주는 피부톤을 정리해주고 이런 쪽들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들 여기 이제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피부를 약간 재생시켜주는 역할들. 마스크 쓰다 보면은 피부과에 상당히 좀 많이 온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이 마스크에 피부가 계속 눌려있고 습기가 차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약간 이제 썩는다? 막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시나 봐요. 피부 좋지는 않겠죠.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피부를 결국에는 재생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파마 리서치에서 하는 부분들이 리주너란이라는 주사제예요. 주사를 놔서 피부 재생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투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어떤 화장품을 바른다던가 이런 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제 주사용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했을 때 특히나 여성분들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내 피부에 정말 트러블도 많고 뭐 여드름도 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 빨리빨리 재생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화장품만 바르고 가서 뭐 마사지 받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기사도 보면 마스크 의무 완화기 대 미용주 뜬다면서 맞아요. 의료용 레이저 기기 제조, 루트로닉이랑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도 오름세라는 게 있네.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쪽도 지금 뭐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고요. 뭐 대표 종목은 이제 클래시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일단은 그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를 어떤 성형외과에서도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벗으실 건데 이 얼굴로 나가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 제가 봤어요. 실제로 여기 교보증권 연구원님이 박성구 연구원님께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병원에서 리오프닝 타임에 맞춰 마스크 벗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
보니 병원 입장에서 미용 관련 장비들을 새로 구입해야 해 현재 미용주의 실적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를 벗다 보니 수출 실적도 상승하고 있다. 미용주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직 산업 전체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현재가 적절한 투자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를 저는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런 업체들이 두각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가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숫자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 이 숫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우리나라의 기술력들, 피부 미용 의료기 쪽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효과까지도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 부분들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갈 때 외국인들은 이제 어떤 환손실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바꿔서 나가려고 하지만 달러 강세에서 오히려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거를 수출했을 때 달러로 받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1달러 수출하면은 가지고 들어와서 환전하면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 수출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1,200원이라는 거예요. 20%의 손실이 아니고 환수익이 나는 거예요. 환차익.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율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쪽이 지금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요. 특히나 해외 쪽에서 더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좋게 나왔지만 저희가 또 차트 빠뜨릴 수 없죠. 네. 자, 인터 로즈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국내 1위의 컨택트 렌즈 쪽이죠. 뭐 컬러 렌즈 쪽도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굴뚝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 있었거든요. 이 차트 네, 좋네. 이거 주봉이에요. 지금 주봉상으로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 뭐 매수기에는 적절하게 줬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샀으면은 뭐 한 14,500원까지 빠지는 고통들이 있긴 했지만 금방 올라왔죠. 예, 이때도 이제 2018년도 저점하고 거의 이제 바닥을 이루면서 이런 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야 될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바닥이 확인되는 지점, 특별한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런 지점들에서는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코로나 이후에 막 급격하게 오르진 못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죠. 막 2배, 3배, 10배씩 올라왔는데 이거는 14,000원에서 2배도 못 올랐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다시 꺾였다가 주가가 이제 다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조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 대비해서는 조금 약간 리오프닝 그런 쪽의 수혜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눈 쪽에서도 약간 콘택트 렌즈 잘 보이기 위한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패션적으로 약간 그 컬러 렌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착용하고 더 예뻐 보이고 예뻐진 모습으로 외출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전 시럽 볼까요? 호전 의류 시럽, 중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 네, 맞습니다. 이쪽도 지금 차트가 상당히 버라이어티해요.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월봉인데 딱 이 정도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단은 지금 16,000원대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형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장 이후에 여기 올라갔다가 바닥은 한 9,000원대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16,000원 올라갔죠. 계속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짧은 트레이딩 구간은 아니지만 이런 바닥권에선 사고 상단에서는 더 올라가든 말든 그냥 무조건 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코로나 이런 시점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는 또 사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될 거고요.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팔고요. 몇 번의 기회가 지금 뭐 한 3년 동안 왔었네요.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가면서 9,000원대 주자마자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류주 쪽도 상당히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이 보복 소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해외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못 가다 보니까 당장 내가 짧게 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바로바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의류 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기업 이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실적이 호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잠깐 이제 실적 부분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들이 나쁜 기업이 아니었어요. 2017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꾸준하게 3,000억대를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때 살짝 꺾였습니다. 2,900억대 아주 소폭 꺾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업이익이 크게 꺾였어요. 150억, 108억, 193억 내다가 15억이 됐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매출액은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과도하게. 이게 이제 좀 마케팅적인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경쟁사들이 좀 많이 오면서 이 의류주 쪽에서 OEM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의 훼손이 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한 40억대 내던 업체가 175억에 적자를 냈어요.
근데 다행히 1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내버리죠. 3,450억의 매출에 206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18억의 순이익, 드라마틱하게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게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에도 또 3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 밸류적으로 부담이 약간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이 워낙에 빠르게 개선돼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PER 단에서 봤을 때 호전 실업이 한 8.6배의 PER이 나오는데 코스피의 전체 섬유 의복 쪽을 보게 되면은 한 18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종 업계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소폭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OEM 방식으로 하고 있고 ODM 쪽으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영업무역이라던가 한세실업 그리고 태평양 물산 이런 쪽들이 주요 경쟁사가 될 텐데요. 뭐 워낙에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쪽들과 경쟁하면서도 숫자들이 올라갈 만한 요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미용 의료기기 제조사인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이제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의료용 레이저 기기 루트노닉 하나씩 이제 클래시스부터 볼까요? 맞습니다. 클래시스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 8월달에 27,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뭐 대주주 관련해서 뭐 공시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줬던 부분들. 그래서 뭐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 이제 최대 주주 이슈 이런 부분들이 실적과는 관계없이 실적 보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분기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0년 12월 달 영업이익 89억, 109억, 161억, 133억, 114억까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 1분기에도 152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150억 이상이 이제 매분기에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숫자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루트로닉도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차트와 이런 상황들은 비슷한데 특히나 수출 비중 높고 요즘에 이제 클래시스가 먼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 루트로닉 가체는 업체는 이제 좀 후발주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좀 꺾이는 구간들이 한번 나오긴 했고요. 루트로닉은 보시게 되면 꺾이는 구간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상 최고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저점 뭐 한 5,000원 대비해서는 한 6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다시 이제 줄어들었다가 1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제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지분을 더 늘리면서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지금 소모품 매출 비중까지도 두 자릿수로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루트로닉의 기술력이 워낙에 좀 독보적으로 프리미엄 제품군들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이머징이라던가 이런 시장 좀 개발도상국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라인이 미국이라던가 일본, 유럽 이런 선진국들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이런 금리 인상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GDP 수준,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은 곳들에서 피부 미용 이런 쪽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더 많이 장비가 나가고 더 많이 소모품이 사용이 되면서 회전순환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파마 리서치 볼까요? 네, 파마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사제예요. 리쥬란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기업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워낙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 쪽은 이게 주봉인데 잠깐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60주 선에서 정말로 주봉상으로 이게 몇 주죠? 한 10주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 줄 때는 못 가지셨던 분들이라도 사서 모아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고점까지만 지금 다 올라왔죠. 10만 원까지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대략 한 77,000원에서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15% 이상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만 이용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가 트레이딩엔 자신이 없다.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은 자명하다라고 생각하고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 관계없이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마지막입니다. 네, 이 업체도 이제 조금 약간 후발주자에 속하고요. 루트로닉에 이어서 약간 더 후발주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게 아마 이 합병을 했을 거예요. 이게 스펙이었는데 2,000원대에서 놓던 거 보니까 스펙이었는데 합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올라오는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최근에 보면은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늘어나는 시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바닥권이 아니었고요. 네. 여기 정도부터 올라오는데 7월 26일 2021년 거의 이제 고가 부근에서 한 7,000원대부터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사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한국에서 가장 탑픽으로 종목으로 꼽는다라고 또 얘기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하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G20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만큼 이런 쪽들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밸류가 현재 시점에서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향후에도 더 숫자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커버하면서 갈 수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당분간은 있을 것이다. 이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